글로벌 외신을 전하는 외신 인사이드입니다. 유세린 리포터.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이에요? 네. 오늘은 무슨 소식이에요? 네, 브렉시트 충격에도 글로벌 통화 정책의 완화 기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풍부해진 유동성이 신흥국으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주에 신흥국으로 유입된 자금이 최근 3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지금 미국 금리 인상이 늦춰지고 있는 데다가 일본과 유로존의 중앙은행들의 채권 매입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은 더 늘어날 거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런 글로벌 자금의 신흥국 유입, 앞으로 더 증가할 거라고 봐도 되는 걸까요? 네, 뭐 최근에 보면 돈의 머니무브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걸로 추정되는 곳이 유럽이거든요. 아무래도 브렉시트 그 원흉인 됐다가 그 유로존 금융기관들끼리 신뢰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번 달 말에 뭐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긴 한데 유로존 내에서 완화 정책과 더불어서 이제 신뢰성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쪽에서 외부로 나가는 자금이 상당히 많고요. 뭐 상대적으로 유럽 쪽의 저금리 환경도 전 세계에서 제일 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좋은 이머징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고 한국계도 지금 보시면은 유럽계 자금 유입이 지금 제일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이머징 시장에서는 유럽 자금이 제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뭐 일본도 추가 정책에 대한 기대가 있다 보니까 지금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 나서 주요 선진국들은 대부분 자국 통화를 차입해서 해외 투자에 나갔을 때 훨씬 기대 수익이 높은 상황이다. 뭐 그런 쪽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기사에서 말하고 있는 신흥국들은 어디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소위 신흥국이라는 국가, 남미부터 지금 뭐 동남아시아, 아세안 국가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 같고 특히 어떤 제가 봤을 땐 달러가 큰 변곡점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시장이 추가적인 달러 강세에 대한 우려감도 좀 와닿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 이제 신흥국 시장 같은 데서 보면 필리핀뿐만 아니라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정책적인 변화에서도 사실 주식쟁이들 관점에서 보면 의미 있는 변화들이 있거든요. 특히 필리핀 같은 경우가 이런 정책 모멘텀을 조코노믹스 이후에 다시 받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서 중국을 비롯한 이머징 국가들에서 지금 최고로 들어오는 자금들 같은 것들이 제가 봤을 땐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장에서 어떤 자산 배분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흥국을 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해서 보면 되는데 네.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신흥국이 하나 있고 그 그룹은 이제 중국이 기존에 했던 세계 공장 기능이 동남아시아로 넘어가면서 제조 공장으로서 성장하는 고성장하는 나라들이 이제 그쪽 한 그룹이고 두 번째 신흥국은 이제 자원 신흥국들 뭐 석유 무슨 뭐 커피 뭐 밀 뭐 이런 원자재나 뭐 곡물이나 이런 게 워낙 많아서 그게 가격이 올라오면서 성장이 빨랐던 나라들 이게 대표적으로 러시아, 브라질 뭐 이런 나라들이 대체로 그쪽에 속하고요. 두 가지 신흥국이 전부 다 지금 상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흥국 양분에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동남아보다는 중남미, 브라질이나 이제 원자재에 좀 더 민감성이 높은 신흥국들에 좀 더 점수를 주는 편입니다. 수익률도 좋았죠? 그렇죠. 수익률도 훨씬 더 괜찮았고요. 왜냐하면 동남아시아가 기본적으로 제도 베이스, 정책적 베이스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다라는 점이 긍정적이라면 반대로 부정적인 부분은 환율에 좀 민감하다, 취약하다는 부분. 또한 최근에 머니무브 자체 속성이 너무나 이게 손바뀜까지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약간의 단기 유동성들의 이동이기 때문에 여차하면 나갈 수 있는, 여차하면 튈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미 원자재 트렌드 쪽으로 저점을 찍은 원자재 쪽에 좀 더 포커스가 맞춰 있는 신흥국이 좀 더 각광받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근데 이게 보면 저희가 이제 VIP라고 해서 저희 신한국립투자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 세 가지 국가들을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여기에 대한 이제 투자를 하는데 마켓 말고 섹터로 와서 보면 그 나라의 성장을 이 주식 시장이 대변하고 있냐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이제 국유 기업에서 기관 산업들이나
시가총액이 제일 큰 것들이 뭐 유제품 업체라든지 뭐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사실 뜯어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세안 국가들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돌아서거나 뭐 그런 거보다는 사실 저는 오히려 외환에 대한 기대감이 이쪽에서 잇따라, 그러니까 우려감들이 낮아지는 것들이 오히려 이제 투자에 대한 심리를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쪽 국가는 커머디티 국가들에 대비해서 이 마켓에 대한 부분을 이 마켓이 시장을 그대로 나라를 대변하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분명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신흥국으로 자본이 많이 흘러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이런 단순한 수급 논리에 의해서 강세장이 형성되는 것은 결국 결말이 좋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0년 초에 그 수많은 인터넷 기업들이 대거 파산했던 닷컴 버블이라고 하죠. 여기에 비유해서 신흥 채권 답밤에 주의해야 한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뭐 말씀하신 거 보면 펀더멘탈이 바탕이 안 되는 수급적인 버블에 대한 두려움, 우려감인데요. 뭐 일단은 두 번의 위기를 크게 겪었기 때문에 최근에 신흥국 국제, 특히 채권 쪽에서의 니즈 자체는 전 지속될 거라고 좀 보고요. 대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옥석 가리기는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점이 가장 지금은 중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설명이 되는 게 사실 주식 시장에 대한 기대라든지 지금 유동성 쪽에서는 위험 선호가 되다 보면 그쪽에서 랠리가 나오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금 아이러니하게 달러가 강세 국면인데도 불구하고 파운드라든지 엔이라든지 유로가 다 약하다 보니까 이머징 커런시랑 같이 달러가 동시에 강세가 났다는 아주 좀 기이한 국면이거든요, 사실. 그런 상황에서 그렇다고 이머징 경제들이 뭐 지표들이 그렇게 확 호전이 됐느냐? 서프라이즈 인덱스와 같은 모멘텀 지표들을 보면 이머징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히 이전에 굉장히 많이 스마트 머니들이 다 빠져나갔고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에서 더 빠질 게 없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그리고 오히려 채권 시장이 곽강을 받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 여건이 그렇게 화끈하지도 않은데 이제 물가는 저물가 기조로 가고 있고 커머디티 가격들은 조금 이제 뭐 어느 정도 레벨업하고 나서 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머징 채권이 요 근래는 선진국 채권보다도 훨씬 잘 나갔어요. 그래서 뭐 EMBI 스프레드라든지 이런 스프레드가 2012년 이후 거의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고요. 그만큼 선진국하고 스프레드는 많이 줄여 있고,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상당히 좀 애환이 있는 상품인데, 브라질 국채가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봐도 수익률이 뭐 30%에 육박할 정도로 지금 17%대 10년짜리 채권 금리가 지금 11%까지 떨어졌고요. 헤아라가 지금 10% 이상 절상이 됐기 때문에 달러 대비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생각한다고 하면 상당 부분 지금 이머징 채권 투자에 대한 열기는 분명히 높고 쉽게 꺼지지는 않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항상 올라가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시네. 6달 전에 미리들 좀 얘기해 주시지. 예, 뭐 이게 투자라는 게 항상 조금 시장은 이제 좀 미미하게 시작하는 알았습니다. 힌트를 주지 않았어요. 더 간다. 더 간다. 거기도 더 간다 했죠. 네. 우간다도 아니고 참. 네. 이렇게 신흥국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이 랠리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다가 금과 미국 국채 같은 안전자산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의 스티븐 파커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안전자산 가격에 거품이 끼어있는 징후가 감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금과 채권 가격에는 거품이 껴있고 대표적인 리스크 자산인 증시까지 동반 상승하는 지금 이 상황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각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뭐 기본적으로 안전자산, 위험자산 동반 상승은 뭐 가격 변수들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상황인데요.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유동성이 힘입니다. 그런 쪽에서 보면 앞으로도 조금은 더 간다고 보고, 근데 뭐 약간 여담이지만 저는 브라질 국채가 되게 좋았는데요. 그리고 브라질 헤아라도 앞으로는 좀 더 강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조금 염려스러운 점, 제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달 정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잔치가 끝난 다음에 오는 허무함이 혹시 브라질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냐.
뭐 방송이 되는 이제 이번 주 주말부터는 리우 올림픽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올림픽 이벤트 뒤 이후에 나오는 환율 시장의 뭐 트렌드 손바뀜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두려움이 저는 약간은 저희가 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채권 시장,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말 중에 하나는 채권 버블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유럽 채권에 아까도 뭐 나연이 실장 얘기해봤지만 거기도 다 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마이너스 채권이라는 게 일단은 정상적인 투자는 아닌 거고요. 네. 그게 이제 채권 시장의 투기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부분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풍선 효과로 미국 금리마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명목 성장률의 장기 추세를 원래 미국 한 30년물 같은 장기 채권이 잘 쫓아다니는 편인데 미국의 명목 성장률이 지금 뭐 물가가 아무리 뭐 1%대라고 하지만 대략 3% 이상이 나오는데 미국의 30년 금리는 지금 2%를 위협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장기적인 트렌드 대비해서 채권 시장이 좀 과도하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맞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하느니 실질 성장률 기준으로도 우리는 미국만큼 선진국이 아니니까 실질 성장 기준으로도 점점 성장률이 3% 내외 우리는 깨졌다고 보지만 3% 내외인데 지금 30년짜리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1.5%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성장성 대비해서 채권에 대해서 그러니까 펀더멘탈만 보면 살 수가 없는 게 맞죠. 하지만 지금 돈의 힘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기대라든지 그리고 이 경제가 2010년 이후로 계속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좀 나아지는 건가라고 해서 한번 채권 던져봤더니 다시 돌아가고 나아지는 건가 뭐 테이퍼링이라고 해서 미국 정책이 돌아간다 해서 또 금리가 한번 튀었지만 결국은 또 떨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뭐 약간 양치기 소년과 같은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늑대가 온다고 해도 채권 시장은 정말 와봐야 이게 늑대인지 늑대가 날 죽일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고 하고 지금 이 거품이 그렇게 쉽게 꺼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질문하실 때 제가 딱 머리에 떠올랐던 게 지금 글로벌리 싸지 않은 채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들어보면 주식쟁이와 채권쟁이와 뭐 안전자산이라 대표적인 금을 사는 사람들은 저마다의 로직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자기들만의 스토리를 쓰고 있는 거죠. 경제 지표로 보면 채권을 조금 더 강세장으로 보고 있는 거고 미국도 지금 항상 연고점을 뚫는 구간에 전고점을 뚫는 구간에서 나오는 게 이제 이익이 돌아서고 있다. 그때부터 이제 지수에 대한 밴드가 더 넓어지는 현상이 계속 나타나는 것 같고 황금도 이제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저도 이건 쉽게 꺼질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구조적인 이 시작이 유동성에서 기초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변화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마다의 스토리에서 저마다의 가격 버블이 조금 더 얹어지는 구간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만 만들어가면 사실 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또다시 이제 경제학 이론으로 들어가면 고전화폐의 화폐 출량설은 자산 시장에서도 너무 똑같이 맞아요. 네. 아니 살 거는 요만큼인데 그렇죠. 돈이 갑자기 막 이렇게 늘어나. 그렇죠. 그러면 이건 값이 올라가야죠. 돈값은 싸지고 물건값이 올라가는 거죠. 맞아요. 네. 전형적인 화폐 출량설이에요. 아니 그거 여기 조금만 더 드리면 독일이 지금 현재 독일 채권 시장이 한 1조 8천억 유로 정도 되는 시장인데 그 중에서 이제 뭐 만기 그러니까 ECB가 채권을 사주고 있잖아요. 네. 그 규제라든지 33% 한국가 이상 못 산다는 룰 다 적용하면 지금 ECB가 한 2,100억 유로 정도의 독일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실제로 앞으로 더 살 수 있는 채권의 양은 100억 유로도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정도로 시장이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 좀 왜곡을 시키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죠. 왜곡시키죠. 예, 그렇게 스퀴즈가 들어오다 보니까 아니 그 마이너스 채권에 누가 도대체 사지? 내가 사서 중앙은행에게 비싸게 팔 수 있다면 그 마이너스 금리에도 채권을 사는 거거든요. 이게 중앙은행들이 이 이동성 공급이 끊지 않는 한 가장 버블이라고 우려를 받는 채권부터 꺼지지 않는데 다른 자산들이 그렇게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라도 안 하면 이 경기 살아남을 수 없었던 것 같다는 점도 사실은 또 인정. 중앙은행들의 고충이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 안전자산이 위험해지고 있다. 네, 이게 맞습니다. 오늘의 결론인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자, 뭐 더 준비한 거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여기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